최근의 뉴스들을 보면 안전자산 엔화의 지위가 이제 사라졌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본 거죠. 와, 이게 제대로 한 방이 있구나. 그럼 일본은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안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일본은행이 여기서 정책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장기 투자 베이스로 엔화를 좀 담겠다. 단기 차익을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거시경제를 읽는 가장 정확한 시각, 월간 오건영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한은행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혼돈의 시기가 지나고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2주 전쯤에는 연락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지금은 좀 여유가 생기셨죠? 이제 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이제 연락이 확 이제 별로 없어졌죠. 이제 엔 사야 되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방 다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네, 빠르게 되돌렸죠. 네. 어쨌든 이번 사태 좀 공통적으로 지목된 걸 보면 엔캐리 청산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만 엔캐리 청산 때문에 흔들렸다 맞는데 그럼 엔캐리 청산이라는 거는 뭐냐라고 할 때 엔캐리 청산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원인이 있어서 나타난 결과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돈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가 왜 빠졌습니까 하면 많은 사람이 팔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유는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얘기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나도 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이 팔았으니까 많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판 사람이 많으니까 빠졌겠지. 이건 맞는 얘기고 엔캐리 청산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엔캐리가 들어간다는 건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 엔캐리가 청산된다는 얘기는 빠지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돈이 많이 빠져서 주가가 빠졌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상인 거고요. 그걸 만들어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주목을 해야 이 사건이 이 사태가 왜 일어났었던 거고 왜 지금 소강 상태에 들어간 거고 향후에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인이었다면 뭐 미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제 사실 그 스타팅 라인부터 다시 한번 쭉 한번 되돌아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그거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7월 달에 미국의 이제 각종 경제 지표들이요. 조금 안 좋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용 지표들이 좀 안 좋았죠. 예, 그렇죠. 고용 지표가 사실상 활용 점정을 찍었던 거고 그 이전에 미국의 각종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이제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미국의 물가가 안정이 되는 이유가 소비가 둔화되면서 수요가 둔화되면서 안정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요 둔화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조업 관련 지표가 3개월 연속으로 부진했어요. 그 다음에 터진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실업률이 확 뛰었거든요. 사실 아주 크게 뛴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던 실업률이 뛰어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 미국 경기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럼 여태까지는 잘 참아왔었는데 잘 참다가 한순간에 푹 쓰러졌던 게 과거의 기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 미국이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어. 이제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게 1번입니다. 그러면 일단 해외에서 미국으로 투자했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두려움을 첫 번째는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보면서 시장에서는 그럼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캐리가 청산되는 환경을 봐야 되는데 엔캐리라는 거는 일본의 낮은 금리, 미국의 높은 금리 이 두 사이의 금리의 갭을 먹기 위해서 일본에서 낮은 금리의 돈을 빌려서 미국의 높은 금리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높은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 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먹을 수 있는 룸이. 그러면 투자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럼 투자라는 거는 내가 산 걸 뒤에서 누군가 사줘야지 좋은 거거든요. 근데 뒤에서 구원군이 안 온다면 아무도 뒤에서 제가 산 걸 안 사준다라고 하면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려는 엔캐리 청산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요. 그래서 엔화가 조금씩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활용 점정을 찍었던 게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7월 말에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를 인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갖다가 줄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딱 이제 때리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시장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일본은행이 드디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금리를 인상하는구나 이 시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는 미국의 금리가 내려오고 밑에서는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갭이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근데 갭이 줄어드는데
일본만 올라가고 미국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같이 올리고 내리고 해보니까 이 갭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빨리 탈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엔화 강세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엔화 강세의 속도가 빨라지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간 엔화가 약세였기 때문에 엔캐리가 엄청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10년간 꽤 많은 자금이 투자됐다가 엔화가 약세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약세 통화인 엔을 팔고 강세 통화인 달러를 사서 투자를 했다가 갑자기 반대로 감기는 거예요. 그럼 강세 통화인 달러를 팔고 그 다음에 약세로 전환되는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급격한 엔캐리가 청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엔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은 투자했었던 사람들이 더 계속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 자금들이 우르르 빠져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팔고서 나오려면은 사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네. 다들 엔화가 강세라고 생각해서 달러를 팔고 엔을 사는데 그럼 엔화를 파는 사람이 없으니 결국에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엔캐리로 들어온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렇죠. 이게 빠져나가는 길은 굉장히 좁은 통로니까 그렇죠. 한꺼번에 몰리면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8월 5일 날 차트를 보시면요. 한 번에 훅 빠지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우르르 이렇게 주저앉아요. 엔화가 그렇게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비슷한 흐름으로 우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건 뭐냐면 한 명, 두 명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이제 느끼면서 사람들이 빠르게 회전하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흔들렸던 거고 그게 엔캐리의 청산이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더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해소를 시켰는데 첫 번째는 일본에서 먼저 항복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우치다 시니치라고 일본의 부총재가 등장을 해서 그날이 8월 5일이었거든요. 8월 6일 날 오후에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하고 8월 7일 날 우치다 시니치가 홋카이도 하코다테에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렇게 금융시장이 너무 크게 흔들릴 때 만약에 긴축을 강하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충격이 워낙에 크니까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정했을 때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동안 안 할 것 같이 그렇죠? 얘기를 했죠. 원래는 10월 말 정도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점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달 말에 금리 올리면서 이악 무는 표정을 보면 와 이거 10월에 올리겠다 이 느낌을 빡 받았는데 아니네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가 돼요. 그 두 번째는 이거 참 신기한 건데 그러면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됐다가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부진했지만 미국의 서비스업 관련 지표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소비 관련 지표도 또 생각보다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것도 좀 과장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경기 침체가 과장이면 미국의 금리 인하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많이 내릴 거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금리가 많이 내릴 거라고 생각해서 내려왔다가 아니네 하면서 올라오고 일본은 많이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확 올라갔다가 아니네 하면서 내려오고 그럼 양쪽의 갭이 또 다시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유지가 그렇죠.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엔캐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엔화가요. 달러당 140엔대 초반까지 주저앉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47, 148까지 확 되돌리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엔약세가 재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공포를 갖다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성장 둔화 우려 완화, 두 번째는 일본의 긴축 우려 완화, 세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 이게 과도하지 않게 진행된다. 이 세 가지 기대가 한꺼번에 붙으면서 지난 2주간의 그 해프닝이 이제 찻잔 속의 태풍처럼 와 이렇게 완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났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런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를 시장이 모두가 느낀 거잖아요. 느낀 거죠. 어찌 보면 이제 그래도 엔화가 한 방이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래도 기축통화로서 좀 안전자산으로서 엔화가 한 방이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느낀 또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상황을 한번 느끼면 일본 은행이 무서워서 금리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포인트를 먼저 잡아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엔화가 안전자산이구나라는 걸 이번에 보신 거거든요. 근데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 일본은 안전자산 엔화의 지위가 이제 사라졌다. 이런 뉴스 기대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안전자산 엔화의 굴욕. 그래서 저기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는데 엔화는 약세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엔화를 갖다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낮게 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졌었는데 이번에 본 거죠. 와 이게 제대로 한 방이 있구나.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그러니까 뭐냐면 계곡에 물 차는 것처럼 확 차버리거든요. 장마철에. 그러니까 이게 엔캐리 규모에 대해서도 글로벌 금융기관에서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고시가 없더라고요. 지금 캐리 청산이 뭐 말들이 많으니까 대략적인 규모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가능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안전자산 엔도 아니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이유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엔화는 약세밖에 없으니까 계속 엔캐리가 일어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너무 방심했던 거죠. 그게 뜨거워 하는 걸 느낀 게 요번에 엔캐리 청산이었던 겁니다. 그걸 우르르 흔들리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밀물이 들어오면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들어오는구나. 이제 그걸 이제 볼 수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일본은행이 과연 그럼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걸 봉합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봉합을 했는데 어떻게 봉합했냐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기로 하고 봉합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해결이 됐네. 이게 아니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일본은 왜 금리를 인상하려고 했지? 이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왜 나왔냐면 엔화 약세 때문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엔 약세 잡으려고 버티다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기준금리를 올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못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럼 다시 뭐가 남는 거냐면 엔 약세가 남는 거잖아요. 그럼 엔 약세가 남으면은 물가가 안 잡힐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본은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안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게 아니라 일단은 너무 급격하니까 봉합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금융시장이 또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엔화가 약세로 돌게 되잖아요. 그럼 일본은행은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시장이 안정된 것 같으니까 그때는 시장을 조금 달래주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긴축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씩 내비쳐주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은행도 긴축을 원래 하고 싶었는데 긴축을 하지 못한 이유가 30년의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긴축했다간 골로 갈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금리 인상을 주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했어요. 엔화가 너무 약세니까. 근데 금리를 인상해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3월에 금리 올리면서 이거 별거 아니고 나중에 진짜 천천히 올릴 거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요. 혼낼 때는 따끔히 혼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괜찮아? 막 이러면서 막 달래면 혼낸 게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였고 6월 달에는 또 엔화가 너무 약세니까 이거 어떡하지? 금리 인상했는데도 약세네. 그래서 양적 완화를 줄입시다라고 해가지고 엔화 풀기를 좀 줄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무서우니까 6월 달에 딱 발표하면서 양적 완화를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얼마나 줄일 건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건 7월에 알려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뭔가 제대로 된 신호를 주지 못했던 그렇죠. 거죠. 시장이 딱 그 얘기를 듣고서 아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정도의 긴축을 하면 시장이 엔 약세를 만들어요. 그냥 우습게 보고. 그래서 사실은 7월 말에 이악 물고 바꾸려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악 물고 바꾸려고 했다가 보니까 흔들리는 걸 본 거죠. 그럼 이제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미국이 곧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일본은 지금 금리를 그냥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 해도 네. 엔저를 해소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일본이 굳이 금리 올리지 않아도 어차피 미국이 내려주니까 네. 금리 갭이 좀 좁아지면서 네. 그 점에서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의 성장세가 더 탄탄하다라면 미국의 예를 들어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성장세가 더 탄탄해지면은 사실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장기금리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일본과의 장기금리 차이가 더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엔약세가 다시 콱 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기준금리의 차이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시장금리, 국채금리의 차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성장이 이렇게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면 엔캐리가 계속되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거고 이걸 갖다가 10년 이상 이어왔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어를 안 하고 10년간 해왔던 걸 갑자기 끊으려고 하니까 거대한 금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상당한 딜레마에 처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럼 하나하나의 판단을 할 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운신의 폭이 좁으면 그쵸.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로 되어 있는 이 외나무 다리인데 굉장히 좁은 외나무 다리면 요거 건널 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본은행이 여기서 정책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엔캐리 트레이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높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엔화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한 방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떨릴 수가 있거든요. 뭐 널뛴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엔캐리 청산이라는 것 자체가 8월 5일 날 있었던 일은 우리한테 뭐 별거 아니네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경계감을 만들어내는 게 1번이고 네. 두 번째는 그 경계감이요.
나중에 시장의 변화를 갖다가 좀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이제 후유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 국채 매입 축소. 그러니까 네. 테이퍼링을 하면서 이제 시장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거, 이게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랑 네, 맞아요. 이 이제 국채 매입 축소랑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금리를 조절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기준금리는 올리지 못하더라도 이 국채 매입 축소를,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조금 금리를 올려서 그러니까 엔화 강세를 유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채 매입 축소라는 게 사실은 축소라기보다도 사실은 사는 걸 덜 사준다는 얘기는 뿌리는 걸 덜 뿌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얘는 엔화의 방향을 확 바꿔놓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빨아들이는 거는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 양적 완화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6조 엔씩 사주던 걸 3개월 단위로 4천억 엔씩 줄여가지고 1년, 2년 정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계속 줄여나가는 건데 그 속도도 굉장히 점진적일 뿐더러 두 번째는 그거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줄이는 거지 유동성을 시장에서 마구잡이로 빨아들이는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기존에 사놨던 국채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전체로 합쳤을 땐 조금씩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금리 인상 인하처럼 방향을 확 틀기엔 좀 어렵고 두 번째는요. 이런 게 좀 있어요. 뭐냐면은 시장이 사실 0.25% 인상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거 아니야? 맞거든요. 근데 시장은 0.25% 인상에 반응한 게 아니고요. 일본은행이 보여준 이후의 의지를 본 거예요. 그럼 그 의지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0.25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게 올리겠네. 이 느낌을 주니까 겁을 먹어버린 거거든요. 그때 우에다 총재가 상한선 없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게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본은 버블 경제 이후에 제로 금리로 낮췄잖아요. 그런 다음에 2000년도에도 0.5까지 올렸다가 무너진 적이 있고 2007년에도 0.5까지 올렸다 무너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0.5가 하나의 무슨 통곡의 벽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 0.5라는 선을 갖다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기자가. 0.5 위로도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에다 총재가 하는 얘기가 그게 하나의 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본의 경제가 바뀌었으니까 얼마든지 그걸 넘어설 수 있다고. 그럼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예. 시장의 발작을 일으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그널을 세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0.5를 넘는다 이 숫자의 라운딩 넘버보다도 시장이 일본은행의 의지를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양적 완화를 갖다가 줄인다 이런 것들보다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어떤 의지의 메시지를 보여주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되게 무시무시한 표정을 지으면서 언제든지 세게 때릴 수 있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면 겁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때리더라도 괜찮아? 괜찮아? 안 아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게 그 때린 효과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은행이 어떤 스탠스로 이걸 갖다가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는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엔화 얘기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결국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뭐 엔화에 뭐 펀더멘탈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 달러가 또 약세로 갈 것 같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엔화가 장기적으로 보면 강세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또 사람들이 엔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엔화에도 좀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지금 좀 엔화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 그 팀장님한테도 엔화 사야 돼요 물어보는 사람들 많다면서요. 어떻게 대답해 전화 주시나요? 받으면 엔 사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되게 재미없게 들리시겠지만 첫 번째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난 8월 5일 날에 엔화가 막 강해졌잖아요. 엔 사야 되냐고 되게 전화를 많이 받았고 그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세미나를 해도.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요? 이 질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질문이 나오냐면 엔화나 달러나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제일 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 속도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야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 안 오던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잠깐만요. 그분들은 원래 달러를 사고 싶어 했던 사람들, 원래 엔화를 사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아니에요. 네. 나중에 사셔도 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세게 오른다는 것 자체가 수요를 만들어요. 그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게 됩니다. 그럼 수요가 갑자기 확 늘었죠? 그럼 팔려는 사람들은 지금 팔아야 될까요? 나중에 팔아야 될까요? 갑자기 너도 사겠대요, 저한테 와서. 그럼 지금 팔아야 될까요? 나중에 팔아야 될까요? 나중에 팔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공급이 숨어요. 그러면 가격이 뛰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게 뭐냐면 수급이 꼬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환시장이라는 게 참 독특한 게 주식이나 채권하고도 좀 달라요.
아니 뭐 그것도 예측하기 어려운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그런 면에서는 맞는데 이런 건 있어요. 한번 잠깐만 예를 들어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일본이나 미국이 불편해할까요? 관심 없겠죠. 뭐 그렇잖아요. 한국의 금리가 올라간다. 일본이나 미국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원화가 약세를 엄청 보여요.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신경 쓰죠. 환율 조작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금리 조작국이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 주가 조작국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환율은요. 상대편이 올리면 저한테 피해가 와요. 무역 적자. 그렇죠. 무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엔화 신경 쓰는 이유가 저쪽이 엔화가 약세면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우리 수출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외환시장에서는요. 이게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국가들의 개입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정부의 개입이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요인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외환시장에서 한 방향으로 쏠림이 세게 나오잖아요.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급부와 반대급부란 말이 있는데 급부가 세잖아요. 너무 세잖아요. 그럼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7월 31일 날 우리가 일본은행이에요.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금리 인상하기로 했어요. 자, 금리 인상합시다. 이번에 진짜 제대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헤어졌어. 근데 다음날 보니까 엔화가 0.2% 강세예요. 그 다음날도 0.2% 강세예요. 그러면 효과대로 가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긴급 회의합시다. 엔화가 강세예요. 이러지 않죠. 근데 갑자기 엔화가 팍 강세로 보이고 일본 주가가 지수가 역대급으로 12%씩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뭔가 잘못됐다. 이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럼 회의하죠. 긴급 회의하죠. 긴급 회의하자고 하면 모이죠. 일주일 만에. 그럼 아 이거 왜 불러? 이러지 않죠. 다들 얼굴이 하얘져 있겠죠. 뭔가 잘못됐냐고. 그럼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0.2, 0.3씩 강세로 갈 때에는 무슨 속도 조절이 그렇게 의지가 박약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는 그래야죠. 이렇게 됐을 것 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 너무 뚜렷하고 너무 강하게 나오고 공포감을 크게 주잖아요. 그럼 이걸 누르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환투기 세력도 이제 개입을 하니까 그렇죠. 당국에서는 그렇죠. 반드시 눌러야죠. 그러면 네. 그런 때 되게 섣부르게 따라가면 네. 반대로 이제 오히려 엔화가 그래서 그때 965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촬영하는 날인데 91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9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다 오늘은 좀 반등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보실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에 쏠림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따라가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엔화에 대해서 그러면 투자를 할까 말까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로 엔화가 뛰니까 그걸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낭패를 봅니다. 진짜 환율은요 워낙에 개입하는 곳도 많아서 귀신도 몰라요. 미국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쏠렸으면 어쩔 수 없이 개입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용인을 해줘요. 네. 그럴 정도면은 사실은 개인들이 그럼 언제 개입하는지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럼 결국에는요. 엔화라는 것도 그렇고 외환이라는 것도 결국엔 펀더멘탈 논리에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최근까지 12년 동안 엔화 약세를 만들었고 그 엔화 약세가 결국에는 너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니까 더 이상의 엔화 약세를 진행시키는 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반대로 꺾어줘야 돼요. 반대로 꺾어주는데 이거를 확 반대로 꺾어서 엔화의 강세를 급격하게 만든다? 그러면 무언가 이걸 달래주기 위한 개입이 반드시 들어와요. 그럼 어떤 때냐면 서서히 강세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시나브로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가랑비의 옷젖들 그렇게 강세로 가면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강세로 전환되는 그게 이제 펀더멘탈이거든요. 그런 천천한 조심스러운 움직임 있잖아요. 그거는 시간이 꽤 지나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장기적으로 엔화가 강세로 갈 거라는 걸 감안을 해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혹시 내 포트폴리오에 지난 8월 5일 날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충격을 크게 줬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장기 투자 베이스로 엔화를 좀 담겠다. 이건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효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화가 지금 얼마니까 얼마까지 얼마에 팔아야지 하면서 단기 차익을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해요. 엔 선물이나 뭐 파생 상품에 너무 세게 들어가면은 큰일 날 수 있다. 아,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